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10번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번째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 대 폼페이우스. 로마의 역사를 정리했던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을 공화정에서 찾았습니다. 왕정과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공화정이 로마를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공화정 말기를 장식했던 삼두정치, 제1차 삼두정치의 핵심 인물인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뛰어난 군인이자 타고난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흔히 영어 발음으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알려진 카이사르는 그 존재만으로도 서양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어의 시저나 독일어의 카이저, 러시아어의 차르는 모두 이 카이사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보통 전제 군주나 독재자, 황제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카이사르의 영향력은 서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태어난 카이사르는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황제 열전, 로마 제국 초기 황제 12명을 기록한 책의 저자였던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15살에 가장이 되었고 16살에 제우스 신의 고위 사제로 선출되었다가 코르넬리우스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킨나는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장군인 코르넬리우스 슐라와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고모부인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킨나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민중파였고 술라는 원로원과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차례 그리스로 쫓겨났던 술라는 킨나가 사망한 뒤에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정변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이혼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술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로마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81년부터 카이사르는 아시아 숙주 총독이었던 마르크스 테르무스의 부관으로서 군 생활을 시작했죠. 이후 전쟁에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쌓아가던 카이사르는 기원전 78년 술라가 죽자 안전을 확신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청년 시절 받은 좋은 교육과 로마 밖을 떠돌며 얻은 경험, 그리고 타고난 언변과 매력적인 외모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BC 69년에 재무관, BC 65년에 안찰관, BC 63년에 법무관 등을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민심 파악의 수완을 능해서 민중과 친근한 입장에 서서 로마와 기타 속주 문제에서 또 군무에서 또 실제의 정책 운영 면에서 착실하게 성과를 거두며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대정치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번영을 이끈 것은 결혼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코르넬리아와 민중파의 우두머리였던 마리우스의 아내, 즉 고모인 율리아가 사망하자 장례를 주관하며 민중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견제하는 귀족파를 안심시키기 위해 술라의 외손녀 폼페이아와도 결혼을 해서 귀족파의 지지까지 얻어냅니다. 이처럼 민중과 귀족 양측의 지지 기반을 다진 카이사르는
주변국과 크고 작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쌓은 명성까지 더해서 거칠 것 없이 승진을 하지만 오직 원로원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법무관 자격으로 스페인 서쪽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현재 포르투갈 지역을 제패하는 군사적 업적을 쌓고 로마로 돌아온 그는 원로원의 견제를 뿌리치고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그들이 바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였습니다. 이 로마를 대표한 명장 폼페이우스. 기원전 106년경 태어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집정관 출신이었고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막대한 땅과 부를 축적한 명문가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민중파도 귀족파도 아닌 애매한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서 양측 모두에게서 환영받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던 도시국가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로마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술라는 물론이고 마리우스까지 모두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폼페우스 역시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술라가 보여준 엄청난 업적과 더불어 폼페이우스 역시 어린 나이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고 로마는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당시 반대파였던 술라를 몰아내었고 폼페이우스의 아버지 스트라보 역시 이때 숙청을 당했죠.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살아남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던 3개 군단을 이끌고 술라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젊은이와의 연계를 위해서 술라는 자신의 딸과 폼페이우스를 결혼시키죠. 이들은 결국 로마로 진격해서 마리우스 일파를 몰아냈고 마리우스 일파를 숙청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인물 역시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25살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임페리움의 권한을 받아서 로마 정규군을 지휘하는 장군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한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술라를 반대하며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의 군사적인 재능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로마에서 폼페이우스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갔는데 술라 역시 사람들이 폼페이우스를 칭하던 마그누스 위대한이라는 영웅의 호칭을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BC 77년 술라가 사망하며 레피두스가 집정관에 선출이 되는데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술라가 땅을 빼앗았던 사실에 불만을 표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집정관인 레피두스는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에 합류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에게 군대를 통솔할 것을 요청을 했고 폼페이우스는 레피두스와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격파합니다. 이 전투 후에 원로원은 이제 군대를 해산하려고 했지만 폼페이우스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 스페인에는 킨나 일파의 일원이었고 스페인 총독을 지내던 세르토리우스가 있었는데 그는 킨나가 사망하자 스페인에서 독립정부를 구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의 요구를 수락했고 그는 5년의 전쟁 끝에 결국 로마의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검투사 출신의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로원은 집정관 렌툴루스와 갤리우스에게 각각 2개의 군단을 주면서 반란 진압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스파르타쿠스에게 각계 격파를 당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수석 법무관인 크라수스가 이들을 막아내는데 그는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원로원의 지원에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8개의 군단을 만들어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를 격퇴했죠. 그리고 때마침 스페인에서 돌아오던 폼페이우스는 스파르타쿠스의 잔존 병력 5, 6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면서
반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립니다. 이후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집정관에 선출이 되었고 때마침 지중해에 들끓는 해적들을 폼페이우스가 때려잡으며 폼페이우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로마 동쪽을 공략하던 폰토스의 왕 미트라데, 미트라테스 6세를 격파했고요. BC 63년까지 이집트를 제외한 동방의 대부분을 평정하면서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대표하는 군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그도 로마 원로원의 경계 대상이 됩니다. 3. 삼두정치의 시작 그리고 엇갈림. 끝없는 전투와 전쟁으로 명성을 얻은 폼페이우스였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할 상대가 없어지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군사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원로원에게 농토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폼페이우스를 경계하던 원로원이 이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었죠. 이때 비슷한 처지였던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게 손을 내밉니다. 폼페이우스는 압도적인 수의 충성스러운 전직 부하들을 동원해서 카이사르에게 필요한 득표수와 무력을, 크라수스는 선거운동과 당선 후 막후 공작에 필요한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했고 카이사르는 본인이 집정관에 당선된 뒤에 이 두 사람이 현직 집정관 시절에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비밀스러운 협약은 이루어졌고 이것을 삼두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집정관에 당선된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농지법을 성공적으로 민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 농지법의 골자는 언론 계급의 탈법적 국유지 독점을 금지시키고 과도하게 집중된 국유지 임대 권한을 빈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원로원의 힘을 축소시켰고 폼페이우스를 따르던 군인들의 생계를 열어주는 일이었죠. 물론 원로원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지만 군권과 일반 평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폼페이우스와 부유층 평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크라수스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이끌었던 카이사르의 합작에 원로원은 꼼짝없이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로마의 속주였던 일부 갈리아 지역, 프랑스의 남부 지역이 되는데 그곳에 총독이 되면서 갈리아 지역 전체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작 7년 만에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강 서쪽의 독일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정복시켰죠. 카이사르는 정복된 갈리아 지역에 살던 켈트족을 로마인으로 편입시켰고 7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군대 역시 완벽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 삼두정치를 이끌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에 전사하고 폼페이우스와 결혼했던 카이사르의 외동딸 율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며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명이 이끌던 삼두정치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로원 귀족파 세력들은 폼페이우스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했고 카이사르에게 무장 해제를 명령합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믿고 있었던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압박하기만 했죠. 결국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단련된 자신의 정예 부대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했고 갈리아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루비콘 강을 건너가면서 카이사르는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전격적으로 진격을 했고 이들의 빠른 대응에 놀란 폼페이우스는 당황해서 로마가 아닌 그리스에 진을 치고 카이사르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동맹시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시민들은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에게 적대적이었고 카이사르에게는 동조적이었습니다. 로마에 무혈 입성한 카이사르는 다시 집정관에 선출된 뒤에 그리스로 가서 폼페이우스와 싸우게 되었죠. 월등한 숫자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었던 폼페이우스였지만 원로원의 독촉으로 빠른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 결국 파르살루스에서 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카이사르의 승리로 돌아갔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치던 도중에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옮겨 탔던 배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원로원의 지나친 부정부패에 맞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었던 두 젊은 영웅은 마지막 순간 등을 돌리며 그 운명이 엇갈렸던 것이죠. 이후 안토니우스를 집정관 자리에 앉힌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 자리에 앉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는데 이는 귀족 세력을 묻히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귀족파는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BC 44년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서는 회랑 앞에서 14명의 귀족들에게 둘러싸인 카이사르는 총 23곳에 칼을 맞고 사망을 하는데 마침 그가 쓰러진 장소가 폼페이우스의 동상 앞이었다고 합니다. 쓰러지기 직전 카이사르는 암살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총애했던 2명의 브루투스를 알아보았고 죽기 직전 그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안타까운 신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힘을 합쳐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원로원을 밀어냈지만 결국 반목하면서 두 사람 모두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